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갑자기 지난주만 해도 분위기 좋았는데 이번 주 되니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지난주까지만 해도 우리 파월 형님 멋있어 보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어제 월요일 날 비트코인이 조금 많이 떨어졌던 것은 사실이 맞습니다. 익명의 고래가 비트코인을 무려 24,000개를 이동을 시켰고 하루에 12,000개를 팔았고 이제 어제 기준 18,000개를 팔았다. 이게 20억 달러니까요.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2조 7, 8천억 되는 엄청나게 큰 비트를 한 번에 판 거예요. 남은 물량도 팔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비트코인을 판 자금을 어디다 썼나 봤더니 이더리움 매수에 사용이 됐습니다. 제가 이걸 확인했더니 실제 이더리움을 샀습니다. 이걸 누가 지금 얘기하냐? 제이콥 킹이라고 하는 애널리스트인데요. 이분은 젊은 버전의 피터 시프라고 보시면 돼요. 피터 시프 굉장히 똑똑한데요. 금을 팔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2년인가 2013년도부터 비트코인을 일부러 비난했던 사람입니다. 제이콥 킹이 금을 팔지는 않지만 그런 뉘앙스에 잘 알고 있는데 일부러 이 퍼드 뉴스를 제가 볼 때 앞으로도 자주 흘릴 겁니다. 이 이름을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죠. 비트코인을 팔고 이더리움을 전량 매수했는데 그 이더리움을 전량 스테이킹을 맡겨놨더라고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악재입니까? 실은 호재입니까? 악재인 듯 악재가 아닌 악재 같은 이거 호재예요. 저는 호재라 봅니다. 왜 그럴까요? 특히 알트코인을 많이 들고 계신다. 이더리움 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이더리움을 전량, 그러니까 비트를 이더 바꿔서 왜 스테이킹 했을까요? 이더가 가격 상승분 플러스 이자까지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호재지 어떻게 악재일까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출렁일 수가 있습니다. JP 모건이 연준이 9월 달에 FOMC에서 금리 인하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오네요. 보고서를 통해서 비둘기파 이제 쿠글러라고 하는 이사가 나갔고 스티븐 미란이 FOMC 투표권 있는 사람이 한 명 연준에 합류를 했죠. 그러니까 비둘기파가 이제 사람이 많아졌는데 이래저래 그래서 9월 달 만장일치는 조금 힘들 것 같아. 그래서 파월 의장이 캐스팅 보트 결정권을 질 것 같아. 제가 볼 땐 그냥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 만장일치일 필요가 없고요. 그냥 다수결로 하긴 합니다. 되게 이제 비슷하게 가는 경향은 있지만 파월은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 때문에 섣불리 금리 인하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한 거는 팩트가 맞아요. 근데 다시 한번 가보시면요. 9월 또 금리 인하 확률 70%까지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또 90% 왔다 갔다 합니다. 맨날 이제 갈 때처럼 왔다 갔다요. 갑자기 9월 달 금리 인하 안 한다. 뉴스가 확 퍼지니까 가격도 마침 떨어지면 그럴듯합니다. 그렇죠? 커스토디아의 대표는 지니어스법이 이거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규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요? 은행의 토큰화 예금 발행 여부가 불투명하다. 스테이블 코인 보유 시 요구되는 자본금 수준, 암호화폐 핀테크 기업들의 컴플라이스 기준 충족이 안 되던데 규제 기관은 향후 은행 간 토큰화 예금 이체 시에 책임 소명을 명확히 해야 된다. 등등등. 갑자기 이거 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법이라는 게 통과가 돼도 이게 현실까지 가는 데는 티키타카가 항상 있을 수밖에 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은 이거죠. 아니 왜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걸까요? 그리고 더 문제는 왜 그런 뉴스 하나하나에 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칭숭생숭 하냐는 거죠. 저는 계속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을 믿지 말고 뭘 본다? 행동만 보자. 입으로는 얼마든지 속이는 게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숙제가 완료가 되지 않으면 공부를 충실히 하지 않고 경험을 충분히 쌓이지 않으면요. 사도 불안, 안 사도 불안, 팔아도 불안, 못 팔아도 불안이요.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또 질문입니다. 9월 17일에 금리 인하를 하면 상승장이고 저기 12월 가서 첫 번째 금리 인하하면 하락장입니까? 그러면 이게
상승장 하락장이 1년에도 몇 번씩 일어난다는 얘기인가요? 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이제 단타 하시는 분들이 아주 타고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제외입니다. 누가 성공 투자를 하고 왜 제가 이걸 뭐 예전에 2%다 3%다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러든 말든 9월이든 10월이든 12월이든 내년을 넘어가든 저는 관계없는데요 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일부가 실은 운까지 따라주면 우리가 탐욕에 휘말리지 않으면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이걸 저는 뭐 디스플린, 연단받은 투자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연단받은 투자자는 미래의 큰 수익을 위해서 오늘 작은 실천을 계속할 수 있는가가 실은 중요해요. 실천 안에는 원화채굴, 인내, 사팔사팔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거, 기다리는 거 이거 다 포함이 실은 돼 있는 겁니다. 엘살바도르가 매일 비트코인 하나씩 꾸준히 3년, 4년간 산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엄청난 겁니다. 무슨 소리냐. 떨어질 때마다 팔고 이제 오를 때마다 사고 잘 되시던가요? 이런 걸로 대응을 해서 내가 잘 됐다? 이 방송을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멕시코에서 세 번째로 부자인 이 살리나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멕시코 3위 부자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재계 이제 재벌 1세대라 보시면 돼요. 저기 뭐 삼성, 롯데, 뭐 신세계 그냥 재벌 1세대입니다. 이분의 자산을 제가 조회를 해봤더니 2021년 기준 한화 18조 원이 넘었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멕시코 3위고요. 현재 근데 이분의 자산이 얼마인가 봤더니 한 8조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4년 만에 10조 원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건 뒤에서 제가 얘기를 드릴 거고 이분이 비트코인 언제 처음으로 샀냐? 2013년도에 처음으로 샀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200. 이때 당시는 뭐 환율도 그렇게 세지 않았죠. 한 20, 뭐 2, 3만 원이었을까요? 그 정도에 처음으로 샀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2021년도에 언론과 인터뷰를 했을 때 비트코인 얼마나 있으세요? 이거 이제 구체적으로 묻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사셨습니까? 했더니 내 전체 자산이 아니고 유동성, 그러니까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의 10%를 비트코인을 샀다. 실은 억만장자 입장에선 이거 엄청나게 많이 산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하냐? 전체 자산의 80% 이상이 비트코인이래요. 지금 여기 보시면 나 정말 채권 한 주도 없고 이제는 스톡, 주식 하나도 없어. 내 거 그냥 아예 내 회사 거 빼고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대략 얼추 계산을 해봤더니 비트코인만 6조 원 이상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 금수저니까 이 사람은 실패도 안 해봤을 것 같지 않습니까? 좌절을 느낀 적이 없었을까요? 찾아보니까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분이요. 그룹 이제 엘렉트라라고 하는 뭐 멕시코 회사 같아요. 이 회사의 주식을 많이 들고 있었나 봅니다. 근데 그 주식을 담보로 비트코인을 투자하려고 했다가 24년 12월 초에 이때 우리나라도 이제 그 전후에 큰일이 있었는데 어찌됐건 멕시코에서 이 주식이요. 하루 만에 71%가 폭락합니다. 이 주식 거래가 무려 4개월간 정지가 되기도 했었죠. 엄청난 충격이 발생을 했고요. 이때 이 하나로 그의 자산 8조 원이 증발합니다. 하루 만에. 이게 시장이 당연히 패닉일 수밖에 없었겠죠. 뭐 코인도 아니고 코인도 71% 폭락하면 이건 뭐 거의 끝난 거 아닙니까? 이 멕시코의 3위 되는 부자께서도 비트코인을 뭘로 산다? 더 사고 싶었던 거예요. 빚으로 주식 담보로 사려고 하는 욕망의 덫에 딱 걸렸던 거예요. 이런 일을 실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일렉트라 주가가 하루에 71%가 폭락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18조 부자 형님도 이번 뭐 별일 없지. 뭐 왜냐면 과거에 별일 없었잖아요. 한 번만 더. 그러니까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 게 스트래터지다, 메타플래닛이다, 전환사채 발행해서 빚으로 사는 게요. 폭락하기 전까지는 그거 안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실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가 있어요. 한 번에 무슨 8억도 아니고 80억도 아니고 8조 원이 날아간 겁니다. 55억 달러가 개인 자산에서 뭐 거의 절반이 날아갔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기 피해까지 당했습니다.
어떤 사기꾼들한테 당해서 4억 달러, 대략 5천, 한 500억 정도 될까요? 6천억 가까이 사기를 받습니다. 당했습니다. 주가 폭락과 사기 피해가 시너지를 이루며 그의 부에 엄청난 충격을 줬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요, 아무리 뭐 재벌 1세대인 듯 18조가 8조가 됐는데 이 정신 바짝 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이후에 그의 선택, 이건 저의 추정입니다. 그런 일이 있는 다음에 나는 이제 주식도 못 믿겠다. 나 이제 채권도 못 믿겠다 하고 전체 자산, 사실상 그의 주식 들고 있는 일부 자산, 부동산 이런 거 빼면 전체 자산을 비트코인에 올인한 게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사실요, 우리가 이렇게 투자해서 망가지는 건요, 다른 사람 탓이 아니에요. 다른 누가 아닌 내 자신의 탐욕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는 거 아닐까요? 이 부자 형님도 8조 원을 날렸다면 우리가 이것을 꼭 직접 경험해봐야 됩니까? 그건 제가 볼 때 unwise한 거예요. 그건 약간 좀 우리가 현명해야죠. 간접 경험도 경험 아닙니까? 그의 경험을 통해서 탐욕을 정말 또 얼마나 또 의기양양했겠습니까? 비트코인 뭐 200달러부터 사신 분 아닙니까? 또 저기 멕시코 재벌 1세 아닙니까? 근데 그런 한순간의 방심으로 저 세상 거의 가실 뻔한 거죠. 큰일 난 거죠. 또 자세한 건 또 뒤에서 얘기 드리고요. 메타플래닛은 지금 뭐 하고 있냐? 일본의 스트래터지죠. 비트코인 103개를 추매했습니다. 이 메타플래닛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000개, 1100개, 이번엔 조금 약소하게 103개를 샀습니다. 메타플래닛 목표는 20년 후가 아닙니다. 불과 2년 만에 비트코인을 21만 개를 사겠다라고 공표했어요. 현재 몇 개입니까? 19,000개도 안 되네요. 근데 19,000개인데 21만 개요? 그것도 2년 안에 저는 왠지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은 무섭거든요. 스트래터지만 사냐? 메타플래닛만 사냐? 지금 유럽 국가별 스트래터지, 한국판 스트래터지, 중국판, 일본판 스트래터지 지금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에서 끝날까요? 아무나 할 수 있는데 이건 사실 누구나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이 친구들은 사실 우리가 이거 보고 따라하면요 큰일 날 수 있어요. 이 친구들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뒤에 쉽게 말하면 화수분이 있어요. 돈 계속 흘러나오는 우물물이 있으니까 지금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메타플래닛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이미 코인베이스와 테슬라가 들고 있는 비트코인보다 더 많습니다. 이미 넘어섰어요. 스트래터지가 과거에 나스닥 지수에 편입된 거 기억하십니까? S&P 500 지수, 여기도 굉장한 우량 기업이거든요. 그 지수에 아마도 9월 달에 스트래터지가 들어가지 않겠냐, 가능하다고 지금 업계는 보고 있어요. 근데 똑같이 따라하는 메타플래닛, 일본에 있는 FT, 이게 뭐 파이낸셜 타임스 스톡 익스체인지입니다. 러셀 일본 지수에 편입이 됐네요. 너무나 똑같은 흐름 아닙니까? 지난 2분기에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실적이 호전돼요. 여기서 말한 실적이 뭔지 아십니까? 메타플래닛이 소형주에서 중형주로 승격이 됐답니다. 일본의 상장사 중대형주를 추정하는 FTSE 일본 지수에 자동으로 추가됐대요. 실적이 뭡니까? 얘네가 한 것은 빚으로 비트코인 산 거밖에 없어요. 스트래터지와 메타플래닛 비트코인 빚으로 샀고 주가가 폭등했고 주요 지수에 편입이 됐네요. 판박이죠. 비트마인, 샤플링크, 뭐 이더머신, 뭐 이더질라 등등등. 이 친구들 뭐 했습니까? 빚으로 이더리움 샀죠. 주가 폭등했죠. 물론 뭐 조정 받으면 또 이따가 또 다시 가겠죠. 이제 이 비트마인, 샤플링크도 추정컨대 주요 지수에 편입되지 않을까요? BPS, EPS, SPS 뭡니까? 비트코인 per share, 이더리움 per share. 주당 이더리움 몇 개 들고 있어? 주당 솔라나 몇 개니? 이게 실적이에요. earning per share가 아닙니다. 뭐 순이익이 얼마냐가 아니고 비트코인 몇 개 샀어. 요게 실적이자 호재로 작용을 해서 중형주가 되고 주요 지수에 포함이 된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더리움, 저기 그 솔라나, XRP 솔라나는 실은 ETF가 없어요. 근데도 솔라나, XRP, 뭐 타오, 뭐 도지코인, 라이트코인 계속 사고 있죠. 뭐 수이도 사고 그렇죠.
10월 중순 그 이후 전후에 XRP나 솔라나 ETF가 승인이 되면 오죽 많이 살까요? 지금 이게 미국 나스닥에서만 바람 잡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ETF 승인되면 그 지수로 만들어지면 전 세계가 달려드는 거예요. 그게 지금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입니다. 전 세계에서 나스닥, S&P 열광하는 거죠. 저는 이게 될 것 같습니다. ETF 나오면 더 심화될 것 같습니다. 갤럭시 디지털 점프 트레이딩 솔라나 매입을 위해서 10억 달러 조달을 추진한다. 물론 멀티 코인 캐피탈까지 같이 합니다. 사람마다 투자 성향이 다르세요. 경험도 다르시고 현금, 공부, 또 빚으로 하는지 여부가 실은 다 다르지만 공격적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ETF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 친구들이 지금 당연히 공격적인 이 점프 트레이딩, 그러니까 솔라나 지금 ETF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점프 트레이딩이 마켓 메이커예요. 솔라나 왕창 사놓고 같이 이제 팔고 혹은 이제 뭐 주식이나 뭐 다른 쪽에서 자금 끌어다가 어떻게든 사는 거예요. ETF 없어도 살 사람들은 다 사고 있네요. SBS 홀딩스가 체인링크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SBI는 일본의 가장 큰 금융 그룹입니다. 리플과 거의 뭐 이제 자웅동체라 얘기했죠. 리플, SBI는 거의 한 몸이거든요. 거의 이제 일본판. 리플렛 쓰면 되는데 이거 레이어 1 그 망 쓰면 되는데 체인링크는 왜 쓰는 걸까요? 레이어 1, 레이어 2 제가 얘기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고속도로 망에 비유를 했고 토큰화 되면 이제 고속도로 왔다 갔다 해야겠죠. 근데 레이어 제로, 고속도로와 고속도로를 서로 연결해주는 인터체인지 혹은 JC라고 해서 그런 이제 인터체인지 정션이 있죠. 그 교차로라고 할까요? 고속도로 연결이 돼야 자동차가 우리나라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겠죠. 이 위에 뭐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스테이블 코인 또는 CBDC 또는 코인이나 토큰이죠. 코인과 토큰, 토막 상식입니다. 이더리움은 코인이라고 하죠. 뭐냐면 자체 블록체인이 있으면서 코인이 있다. 그러면 이건 코인이에요. 이더리움은 코인이고 솔라나는 코인입니다. 반면 혹시 자산 토큰화라는 말은 들어보셨지만 자산 코인화라는 얘기는 못 들어보셨죠? 이유가 있어요. 자체 블록체인이 없이 그냥 그 깔려있는 이더리움 고속도로 위에 그냥 부동산을 토큰화 시키면 그건 토큰입니다. 주식을 토큰화하면 그냥 주식을 토큰화한 거예요. 코인과 토큰은 그 자체 블록체인이 있냐 없냐 그 유무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레이어 제로는 인터체인지. 대표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이건 말고도 지금 훨씬 더 많아요. 대표적인 게 체인링크, 폴카닷, 코스모스. 요 세 개가 레이어 제로예요. 그 체인 간 호환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 당연히 나중에 필요하겠죠. 이게 필수입니다. 근데 필수라고 해서 그건 무조건 가격이 오르냐? 똑같이 저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숙제를 안 하시고 산다? 대가를 치릅니다. 반드시 크게 치러요. 참지 않고 그냥 내질렀다? 반드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산 토큰화, 스테이블 코인, 디파이. 지금 제가 볼 때 이건요. AI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너무나 다 초창기예요. 좀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레이어 2, 레이어 제로 다 필요하죠. 근데 우선적으로 우량 레이어 1 중심으로 대기업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봐요. 왜? 그 친구들이 시총이 커요. 그리고 ETF 안에 들어갑니다. 지수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 이더리움, XRP, 아발란체, 에이다, 여기 뭡니까 또 스위, 뭐 헤데라 이런 친구들 있죠. 이런 친구들 위주로 관심이 가지 않겠냐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결국에는 실은 다 필요합니다. SBI 그룹이 체인링크와 손잡았다. 토큰화 자산 시장을 선도할 것이다. 이거 제가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지금 현재 버전도 그런데요. A은행, B은행, C은행 왔다 갔다 하기가 돈을 빼는 게 물론 이체시키면 되는데요.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은행과 증권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까? 증권사와 코인 거래소가 왔다 갔다 합니까? 잘 안 되죠. 롯데포인트가 신세계 네이버 포인트 가서 쓸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호환이 안 돼요. 네이버 포인트가 카카오에 있는 뭐 커피 선물하기 됩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이걸 해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체인링크와 같은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자산 토큰화라는 것은 누가 됐든 주체, 발행 주체, 매매 주체가 누가 됐든 반드시 뭘 이용한다? 퍼블릭 체인을 이용할 수밖에 없죠. 레이어 1, 레이어 2 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더리움 위에 있는 자산, 솔라나 위에 있는 자산, 에이다 위에 있는 자산, 이더리움 레이어 2에 있는 자산, 뭐 리플렛, 뭐 스텔라망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체인링크나 코스모스나 폴카닷에서 이 자산에 있는 이 망에 있는 자산들을 서로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 편한 거예요. 굳이 뭐 사파를 뭐 이렇게 막 번거로운 막 나를 증명하고 막 신분증 막 사진 찍고 이게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체인링크의 CCIP라고 하는 이것은 호환성이에요. 체인 간의 연결고리. 좋은 점을 얘기를 드렸죠. 전 유망하다고 봅니다. 근데 알트코인은 항상 조심스러운 게 이런 거예요. 그러면 체인링크 지금 사요? 여기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체인링크 가격이 뭐 최근 보시면 밑에서부터 쭉 치고 올라온 게 보이십니까? 아무리 좋은 코인도요. 타이밍이 훨씬 중요합니다. 종목 솔직히 20% 이하로 봐요. 전 타이밍이 80% 90%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는 것은 좀 높이 치솟았지 않습니까? 이 가격을 보면 이 가격에 저는 사면 안 된다 주입니다. 무조건 이 가격에 왜 삽니까? 살 거면 언제 샀어야 됩니까? 여기에서 샀어야죠. 22년, 23년 이렇게 기회를 많이 줬는데 이때 뭐 6,000원대 안 사고 3만 원대 산다? 저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아니면 최소 요때는 사셨어야죠. 이때가 24년 8월로 뭐 엔캐리트의 청산 같습니다. 요때는 뭡니까? 25년 4월 트럼프 핵폭 관세 폭탄 날렸을 때죠. 요럴 때 사셨어야죠. 그래도 이제 만 원대. 지금은 저는 사면 안 되는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나쁘지 않죠. 근데 그건 제가 알겠는데 굳이 왜 지금 저는 솔직히 이런 게 이제 납득이 잘 안 되는 거고요. 매수는 항상 언제 산다? 공포를 내가 느끼고 굉장히 찝찝함이 막 그냥 꼭 여름에 습기 높은 그런 느낌. 그럴 때만 사셨으면 좋겠고 팔 때는 언제 판다? 모두가 확신에 차 있네요. 이제 모두가 이제 이더리움 뭐 이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얘기할 때 그럴 때 적당히 파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얘기 많이 하시던데 CBDC는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죽은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바이낸스의 전 창업자가 나와서 CBDC는 이미 구식이다. 스테이블 코인이 우월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도쿄 컨퍼런스에서 얘기를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대부분 실질적인 담보, 지원이 뒷받침이 돼 있고 더 많은 거래가 가능해서 시장에서 수용도가 높다. 반면 CBDC는 13, 14년 일부 국가가 시도를 했지만 수요 부족. 이거 뭐 사람들이 너무나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이거 아무도 안 쓴다. 중국조차도 스테이블 코인에 개방적인 거 받지 않냐? 홍콩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답을 제 생각을 드리자면 CBDC는 죽은 게 아니고요. 늦춰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크립토, 친크립토 인사들, 월가, 저기 피터 틸 같은 이제 전 페이팔 마피아 이 친구들 때문에 실은 CBDC가 저 뒤로 미뤄진 거예요. 언제 CBDC, 언제 메타버스, 언제 NFT가 그럼 활성화됩니까? 특히 CBDC와 메타버스는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2의 팬데믹이 온 이후에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CBDC 그거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눠질 것 같냐? 저는 지금 이제 평상시에 평화로울 시기에는 뭐 지원금을 준다. 내키지 않죠. CBDC 실은 대여인데요. 우리 예전에 뭐 재난지원금 또 얼마 전에 우리 좀 다들 상황이 어려우니까 국가에서 돈을 준다고 하면 이거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지원금 형태로 CBDC를 아마 나눠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기본소득제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그러면 언제 활성화가 될까요? 확정된 미래는 맞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건 단기에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지만 핸드폰 있지 않습니까? 요거요. 스마트폰이 언젠가 우리 손에서 사라지는 날이 온다고 봐요. 그때는 이제 메타버스. 그러니까 부동산도요. 그렇게 치면 뭐 성수동이 그렇게 뜨다고 하지만 나중에 메타버스 세상으로 우리가 다 정말 가서 거기서 사업하고 학교 다니고 일하고 하면 부동산의 가치라는 게 얼마만큼 가치를 지탱할 수 있을지 저는 기다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한국은행에서 CBDC 포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못하죠. CBDC 안 하고 스테이블 코인 쓰면 한국은행이
힘이 많이 빠질 것 같은데요. 프로젝트 한강 들어보셨죠? 올해 4월달, 5월달, 6월달 10만 명에게 돈을 나눠주고 뭐 테스트를 해봤다라고 알려져 있죠. 지금은 이제 뭐하냐? 디지털 바우처를 테스트합니다. 교육, 문화, 복지형 바우처를 CBDC 기반 예금 토큰으로 만들어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종이 바우처 대신에 핸드폰으로 나눠주는데 이게 뭐다? CBDC 기반입니다. 아직까지 국가 지원금은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바우처라고 하는 건 굉장히 실험적으로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겠죠. 한국은행은 CBDC 실험을 계속하면서 그 시기를 엿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미국의 권력을 잡으신 분들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먼저 가도록 법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로비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먼저 지속이 될 뿐이지 CBDC를 전 세계 중앙은행 포기할 거라 저는 보진 않습니다. 비트코인 첫 번째 사이클 요 파란색 보이십니까? 파란색이고요. 지금 요 하얀색 동그라미는 이제 피크를 찍었던 것을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초록색 이제 사이클이었고요. 세 번째 사이클, 네 번째 사이클. 지금은 우리가 요 하얀색 이쯤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추세를 보면 얼추 이제 피크가 근접했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4년 사이클이 유지가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끝났다. 굳이 하자면 저는 현재로서는 4년 사이클의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모두가 다 4년 사이클 끝났다라고 하면 세력들은 요거 살짝 뒤틀 수 있죠.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대낙관론자죠. 대낙관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대로 가격을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가격이 단기적으로 너무 폭등했다, 뜨거운 지표가 너무 오래 지속된다, 그러면 한 3번 정도 참았다가 시원하게 익절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더질라라고 하는 업체인데요. 매수 금액, 이더리움 살려고요. 이 금액이 얼마인가 봤더니 10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 14조 원에 달합니다. 이거는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무슨 14억도 아니고 140억도 아니고 14조 원어치 총알을 쟁여놨습니다. 뭐 살 거냐고 물어보던데 당연히 이더리움이지 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합성한 게 아닙니다. 진짜 문서를 가져온 거예요. 이 뉴스에 놀라지 않는 모습이 제가 볼 땐 더 놀라요. 14조 원은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요. 개인적으로는 이더리움이 전 세계 금융의 자산의 화폐 플랫폼이거든요. 지금 내년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 사이클, 다음 사이클 몇 년 후일지는 모르겠어요.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이더리움 시총은 현재 대비 100배 이상은 훨씬 더 커져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토머스 리, 이 지금 프로필이 보니까 퍼치 펭귄 아닙니까? 이 헤어스타일 조금 거슬립니다. 그죠? 세력들이 예전에 코인베이스도 그렇고 뭐 저기 NFT 뭐 시장 어딥니까? 오픈시도 그렇고 다 퍼치 펭귄을 그 프로필을 바꾸더라고요. 세력들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하나 이게 또 유행처럼 하는지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 모건 스탠리에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코인을 얼마나 안 들고 있는 사람들이 몇 프로냐? 작년이 69%였는데 올해는 82%. 지금 코인 안 들고 있는 사람이 더 늘었답니다. 이것은 코인의 아직 사이클 초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모건 스탠리에서 조사를 한 거거든요. 저기 이제 파란색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XRP, 카르다노. 저기 트럼프 대통령이 찍었던 5개 코인이죠. 파란색이 22년도, 노란색 23년도, 초록색 24, 이 하늘색이 25년도. 근데 세월이 갈수록 지금 이제 현재로 올수록 코인 보유량이 점점점 떨어집니다. 그렇죠? 이걸 보고 댄 타피에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0T 홀딩스, 이제 지금 회사 이름 바꿨거든요. 50T. 코인 시총이 50T는 가야 되지 않겠냐.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어떻게 불장이 코인 미보유가 82%인데 지금 끝났다고 할 수가 있냐. 코인의 가격뿐 아니라 보유하는 비중 모두 떠오를 것이다. 그리고 26년도는 폭등의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은 팩트가 맞습니다. 댄 따피에로가 사실 이상한 사람 아니거든요. 일단은 오케이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도 코인은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또 계실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제가 뭐 트위터에서 가져온 건데요. 뭐 정신없이 특히 이제 오전에 출근하는 지하철역인 것 같아요. 이 뭐 나이브라고 하는 친구가 뭐라고 하냐? 혹시 코인이 너무 무섭다고요? 40년간 열심히 지옥철, 예를 드는 거예요. 지옥철 타면서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저축을 한 푼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뭐 결혼하고 또 자녀 낳고 돈 들어갈 때 많죠. 집 뭐 사서 이자 갚고 70살에 어떻게 은퇴를 했는데 지금 수중에 뭐 하나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면 그거야말로 더 무서운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전 와닿았어요. 코인 그리고 무서운 것 맞습니다. 근데 저는요 항상 그 질문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 오죽하면 아까 그 멕시코 3위 부자 그분도 순간 탐욕에 눈 멀어서 시원하게 8조 원을 잃으셨지 않습니까? 제 질문이 이거예요. 직장 생활은 쉽습니까? 개인 사업은 그러면 쉽습니까? 공부하시는 분들 공부가 쉽던가요? 저는요, 어차피 세상에 쉬운 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제 경영학 서적이다 뭐다 책을 100권 정도 보면 한마디로 얘기해봐라.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 비슷한 것도 없어요. 이게 결론이었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심지어 천국도요. 성경에 보니까 침노하는 자의 것이래요. 침노는 가서 침략하는 거예요.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뭐 이제 사람을 죽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좋은 것에 욕심내라는 거예요. 가만히 코인이 지금 너무나 좋은 기회가 주어졌지 않습니까? 에이 나는 뭐 돈에 관심 없어. 에이 뭐 나는 그냥 유유자적. 가만히 있는 건요. 제가 볼 때는 직무유기입니다. 나중에 세월이 지났을 때 이게 스스로 용서가 될까요? 대가를 치르고 지금 천국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40년은 일을 했는데 수중에 남은 게 예를 들면 집 한 채 딸랑 있고 이제 노년 살 게 무서운 것은 우리가 바랬던 그런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중한 노후 보장 그리고 손주들 좀 용돈도 드리고 이제 여행도 좀 한 번씩 하고 이런 것들은 저는 굉장히 소중한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권리이자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럼 대가 치러야죠. 세상에 공짜가 없는데 자꾸 이렇게 프리 라이딩 하니까 한 번씩 이렇게 쓸고 가는 겁니다. 대가 치르고 소중한 자유 쟁취하셔야죠.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부터 연말 조금 더 가면요. 전 내년까지 좀 큰 상승이 올 수도 있겠다. 하지만 중간에 급등하면 전 그냥 미련 없이 던집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 지금부터 중장기로 보면 2030년 뭐 더 보면 10년까지도 보지만 2030년이면요. AI라고 지금 뭐 혁명이 엄청 나잖아요. 이거 AI로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거든요. 음악도 만들고 무슨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배워야 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 AI면 벌써부터 5년 후면 이거 현실화 됩니다. 그 이후는요. 돈 벌기가 솔직히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AI를 비롯한 뭐 크립토나 가진 자들을 훨씬 더 몰아주는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일반 사람들 돈 벌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지금 뭡니까? 너무나 좋은 기회인 겁니다. 이건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가 치르고 소중한 자유를 다 쟁취를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